떨리는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1645년 4월 한 왕세자가 창경궁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귀국한 지 겨우 2달 만이었습니다. 그의 온몸은 검게 변해 있었고 7 구멍에서 선혈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 왕세자라는 자리는 영광이자 저주였습니다. 왕이 될 운명을 타고났지만 왕이 되기 전에 죽어야 했던 사람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버지의 칼날에 쓰러져야 했던 사람들, 오늘은 폐위된 왕세자들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역사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1506년 9월 강화도 교동현 한 초라한 민가에서 어린 소년이 죽어갔습니다. 불과 8세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황.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조선의 왕세자였던 아이입니다. 아버지는 폐위된 연산군. 중종 반정으로 왕위를 잃은 아버지와 함께 이 아이도 왕세자에서 죄인의 자식으로 전락했습니다. 사사 명령이 내려졌을 때 이황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8세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하지만 조선의 법은 냉혹했습니다. 폐위된 왕의 아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 139년이 흘렀습니다. 1645년 2월 또 다른 왕세자가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소현세자, 인조의 장남이자 9년간 청나라에서 인질로 지냈던 사람입니다. 33세의 젊은 나이, 병자호란의 굴욕을 온몸으로 겪었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세계를 보았습니다. 서양의 과학기술, 천주교, 화포, 망원경, 조선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인조는 그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귀국한 지 2달 만인 4월 23일 소현세자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학질이라고 했습니다. 사흘 뒤인 4월 26일 그는 창경궁 환경당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인조실록은 그의 시신 상태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온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7 구멍에서는 모두 선혈이 흘러나왔다. 곁에 있는 사람도 그 얼굴빛을 분별할 수 없어서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 독살. 누구도 입 밖에 내지 못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117년이 더 흘렀습니다. 1762년 윤 5월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날 경희궁 뒤주 안에서 한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27세의 왕세자, 사도세자였습니다. 82세의 아버지 영조가 내린 명령. 뒤주에 가두어라. 8일 뒤주 안에서 사도세자는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바마마 살려주소서. 하지만 아무도 뒤주를 열지 못했습니다. 윤 5월 21일 여름 뜨거운 날씨 속에서 그는 마침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황 8세로 사사, 소현세자 33세로 의문사, 사도세자 27세로 뒤주에서 죽음. 3명의 왕세자, 모두 왕이 될 운명이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니, 왕이 되기 전에 죽어야 했습니다. 왜일까요? 무엇이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을까요? 과연 이들은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을까요? 256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498년 12월 18일 창덕궁에서 한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이황. 아버지는 연산군, 어머니는 중전신씨, 조선 왕실의 적장자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연산군은 이 아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첫째 아들이자 자신의 대를 이을 왕세자. 어린 이황은 총명했고 성품도 차분하고 굳세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1504년 6세가 된 이황은 왕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한양 거리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책봉되셨습니다.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조선의 미래가 보장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린 세자 이황은 세자궁에서 학문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성종의 기풍을 이어받은 아이. 신하들은 기대에 찬 눈으로 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겨우 2년 뒤 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1504년 같은 해 연산군은 갑자사화를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폐비 윤씨의 죽음과 관련된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했습니다. 230여 명이 처형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궁궐에는 공포가 감돌았습니다. 신하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가 다음 차례가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흥청이라 불리는 기녀들을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밤낮 없이 연회를 열었습니다. 백성들의 집을 헐어 사냥터를 만들었습니다. 신하들의 간언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언하는 신하들을 처벌했습니다. 8세 어린 세자 이황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점점 백성들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신하들이 점점 더 두려움에 떠는 것을. 하지만 세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겨우 8세였으니까요. 1506년 9월 1일 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세 사람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중종 반정입니다. 연산군의 폭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반정군은 창덕궁을 포위했습니다. 연산군의 측근들을 제거했습니다. 신수군, 임사홍 등 연산군을 도왔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연산군은 급히 궁을 빠져나가 한양의 한민가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곧 붙잡혔습니다. 대비전으로 향한 반정군. 정현왕후는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세자가 있지 않습니까? 세자를 왕으로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하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위된 왕의 아들을 다시 왕으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결국 정현왕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아들 진성대군을 새 왕으로 세우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9월 2일 진성대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중종입니다. 연산군은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되었습니다. 30세의 폐위된 왕.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조선의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9월 24일 조정은 또 다른 명령을 내렸습니다. 폐세자 이황과 창녕대군 이성을 사사하라. 8세 이황, 4세 동생 이성. 두 형제는 그날 사약을 받았습니다. 어린 이황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시나요? 왜 저는 세자궁이 아닌 이곳에 있나요? 저는 무슨 죄를 지었나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2달 뒤인 11월 6일 교동에서 병으로 죽었습니다. 31세였습니다. 왕이었던 사람, 세자였던 아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연산군의 직계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역사에서 지워진 이름, 왕자군의 예로 장사 지낸 연산군의 무덤은 강화도에 홀로 남았습니다. 6년 뒤에야 양주로 이장되었지만 아무런 장식도 없는 초라한 묘였습니다. 조선 역사상 최초로 반정으로 폐위된 왕, 그리고 그의 아들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왕세자의 지위는 아버지 왕의 권력과 함께 숨쉰다. 아버지가 무너지면 아들도 함께 무너진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06년이 흘렀습니다. 1612년 1월 4일 한양의 한 왕자 저택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왕. 훗날 소현세자라 불리게 될 아이입니다. 아버지는 능양군. 선조의 손자였지만 왕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중겸의 딸 한씨. 아이는 평범한 왕자 집안의 아들로 자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11년 뒤 이 아이의 운명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1623년 3월 인조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능양군이 군사를 일으켜 광해군을 폐위시켰습니다. 12세 소년왕은 하루아침에 왕자가 되었습니다. 원자로 봉해진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왕이었습니다. 자신은 왕의 장남이었습니다. 1625년 5월 14세가 된 왕은 정식으로 왕세자에 책봉되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학자들이 세자의 스승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오윤겸, 이정구, 정경세, 김장생, 장형광. 당대 최고의 석학들이 세자를 가르쳤습니다. 소현세자는 총명했습니다. 학문에 뛰어났을 뿐 아니라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훌륭했습니다.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났을 때 16세의 세자는 호남으로 가서 군사를 묵은했습니다. 그곳에서 세자는 백성들의 고통을 직접 보았습니다. 대궐에 진상하는 물품을 절감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려 애썼습니다. 신하들은 세자를 칭찬했습니다. 인자하고 현명한 세자이십니다. 1634년 명나라로부터 정식으로 세자 책봉을 승인받았습니다. 10년 가까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이제 소현세자의 지위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1636년 3월 더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세자빈 강씨가 원손을 낳은 것입니다.
25세의 세자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3대가 이어진 것입니다. 인조는 기뻐했습니다. 조정도 축하했습니다. 조선의 미래가 든든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해 12월 청나라 군대가 압록강을 넘었습니다. 병자호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청군의 기병대가 이미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소현세자도 아버지를 따라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45일간의 포위, 추운 겨울, 성 안에서는 식량이 떨어져 갔습니다. 청군은 성을 단단히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소현세자는 아버지 곁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신하들이 척화와 주화로 갈라져 싸우는 것을, 백성들이 굶주려 죽어가는 것을, 조선이 무너져가는 것을. 1637년 1월 30일 인조는 삼전도로 나갔습니다. 청태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305고 둘에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날이었습니다. 소현세자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26세의 젊은 세자, 아버지가 오랑캐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는 항복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왕의 장자와 또 한 명의 아들을 인질로 보내라. 소현세자, 그리고 동생 복림대군, 두 사람은 청나라로 가야 했습니다. 볼모로 1637년 2월 5일 소현세자는 한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와 눈물로 작별했습니다. 부디 무사히. 신하들이 길가에서 통곡하며 전송했습니다. 혹자는 제갈을 잡고 당기며 울부짖었습니다. 세자는 말을 멈추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한양, 고국,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세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길이 자신의 죽음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1637년 2월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심양에 도착했습니다. 청나라의 수도, 조선이 그토록 오랑캐라 멸시했던 나라의 중심지였습니다. 세자는 심양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300여 명이 넘는 수행원들과 함께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달랐습니다. 기후도 조선보다 훨씬 추웠습니다. 하지만 세자는 적응해야 했습니다.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세자는 심양에서 청나라의 요구에 응해야 했습니다. 청나라가 명나라를 공격할 때 세자도 군대를 이끌고 따라가야 했습니다. 청나라가 곡물을 요구하면 조선에 전달해야 했습니다. 청나라가 조선 포로들을 노예로 삼으면 그들을 구하려 노력해야 했습니다. 세자는 심양에서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외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조선의 대표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청나라의 볼모였습니다. 양쪽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켜야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세자는 점점 청나라라는 나라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나라는 조선이 생각하는 것만큼 야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군사력이 강했습니다. 명나라를 압박하며 중원으로 뻗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는 개방적이었습니다.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1644년 세자는 북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청나라가 마침내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북경을 점령한 것입니다. 세자는 북경에서 70여 일을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세자는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천문대, 서양인들이 운영하는 천문대였습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담 샬, 독일 출신의 예수의 선교사였습니다. 아담 샬은 세자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천문학, 수학, 천주교. 세자는 매료되었습니다. 조선에는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조선이 주자의 학문에만 매달려 있을 때 서양은 이렇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아담 샬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천주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담 샬은 세자에게 천주상을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세자는 정중히 돌려보냈습니다. 세자가 아담 샬에게 보낸 서한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서양 서적과 천주상을 고국에 가져가고 싶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천주교라는 것을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단사교라고 지목되어 천주의 존엄을 더럽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세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언젠가는 조선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자는 귀국 준비를 했습니다. 여지구지구본, 천문서적, 수학책, 화포, 천리경망원경, 조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세자는 중국인 환관 5명도 데려갔습니다. 그 중에는 천주교 신자도 있었습니다. 세자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조선을 개혁하는 것, 낡은 제도를 바꾸는 것, 백성들을 더 잘 살게 만드는 것, 9년간의 고생이 헛되지 않도록. 1645년 2월 18일 소현세자는 마침내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33세였습니다. 9년 만의 귀국. 세자는 기뻤을까요? 설레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고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겨우 2달 뒤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세자를 맞이한 것은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냉대였습니다. 인조는 세자의 귀국을 대대적으로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의 할애도 막았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세자가 가져온 서양 문물을 보고 인조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이냐? 화포, 망원경, 지구본, 서양 서적들. 인조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청나라의 것을 들여오다니, 오랑캐와 너무 가까이 지낸 것 아니냐. 조정의 분위기도 차가웠습니다. 서인들은 반청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세자가 청나라와 가까이 지낸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세자가 청나라에 포섭된 것 아니냐. 조선을 배신한 것 아니냐. 세자는 당혹스러웠습니다. 9년간 고생하며 조선을 위해 일했습니다. 청나라와의 관계를 안정시켰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조선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새로운 문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냉대였습니다. 세자는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긴 여행 끝에 귀국했을 때부터 몸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심양에서 오는 동안 추운 날씨에 병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침과 호흡곤란이었습니다. 어이들이 치료했고 한동안 좋아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냉대, 조정의 의심 어린 시선, 이 모든 것이 세자를 짓눌렀습니다. 4월 23일 세자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학질이라고 했습니다. 고열과 오한이 있었습니다. 어의 박군이 진맥을 했습니다. 학질입니다. 어의 이형익이 침을 놓았습니다. 24일, 25일 세자는 계속 침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26일 세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몸이 경련했습니다. 세자 저하, 궁녀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세자빈 강씨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세자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4월 26일 소현세자는 창경궁 환경당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34세였습니다. 귀국한 지 겨우 69일 만이었습니다. 종실 진원군 이세환의 아내가 세자의 염습에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세자의 온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습니다. 이목구비의 7구멍에서는 모두 선혈이 흘러나왔습니다. 검은 천으로 얼굴 반쪽만 덮어놓았으나 곁에 있는 사람도 그 얼굴빛을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독살. 모두가 생각했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인조의 행동은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왕세자가 급사했습니다. 어의 이형익의 책임이 분명했습니다. 조선시대 관례상 왕이나 세자가 죽으면 의관들은 특별한 잘못이 없어도 국문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이형익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호했습니다. 이형익은 누구였을까요? 인조의 후궁 조소용의 외가와 관련된 인물이었습니다. 3개월 전에 특채된 어이였습니다. 인조는 세자의 장례를 서둘렀습니다. 입관할 때 입회인을 제안했습니다. 누가 시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자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석철 10세, 성린 6세, 석견 3세. 관례상 원손 석철이 다음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말했습니다. 원손이 너무 어리다. 나의 둘째 아들 복림대군을 세자로 삼겠다. 신하들은 놀랐습니다. 사도세자를 죽인 영조도 왕위는 손자 정조에게 물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달랐습니다. 소현세자의 아들이 아닌
자신의 둘째 아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1년 뒤 더 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세자빈 강씨가 영모를 꾸몄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강씨의 궁녀들이 인조의 수라에 독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모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씨는 사약을 받았습니다. 세 아들은 제주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장남 석철, 제주도에서 1648년 12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차남 성린 같은 해 8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삼남 석견만이 훗날 효종즉위 후 복이 되어 목숨을 건졌습니다. 강씨의 친정 가족들도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소현세자 일가는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9년간 청나라에서 고생했습니다. 조선을 위해 일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았습니다. 조선을 변화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세자는 독살되었고, 세자빈은 영모로 죽었고, 아들들은 유배지에서 죽어갔습니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였을까요? 역사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117년이 더 흘렀습니다. 1735년, 영조에게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44세에 얻은 늦둥이 아들이었습니다. 형 효장세자가 10세에 요절한 후였습니다. 영조에게는 이 아들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1736년, 겨우 2세의 왕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서둘렀습니다. 이 아이가 나의 대를 이을 것이다. 세자의 이름은 선, 훗날 사도세자라 불리게 될 아이입니다. 영조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자신이 영조대왕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들도 성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자 교육은 가혹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글을 읽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공부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틀리면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완벽해야 한다. 실수는 용납할 수 없다. 어린 세자는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세자는 자랐습니다. 무예에 뛰어났습니다. 활을 잘 쏘았습니다. 말을 잘 탔습니다. 학문도 뛰어났습니다. 글을 잘 지었습니다. 그림도 잘 그렸습니다. 신하들은 칭찬했습니다. 훌륭한 세자이십니다. 하지만 영조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부족하다. 더 잘해야 한다. 왕이 될 자격이 있느냐? 끊임없는 질책, 끝없는 압박. 세자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세자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궁녀들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때로는 의대를 입고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자신이 의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영조는 분노했습니다. 세자가 미쳤느냐? 이것이 왕이 될 자의 행동이냐? 하지만 질책할수록 세자의 증상은 악화되었습니다. 세자는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아버지를 볼 때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영조는 화를 냈습니다. 왜 대답을 못하느냐? 왜 멍하니 서 있느냐? 악순환이었습니다. 세자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겠습니까? 세자였습니다. 왕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세자빈 해경궁 홍씨는 남편을 지켜보았습니다. 총명했던 남편이 점점 무너지는 것을,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남편을 잠식하는 것을 해경궁은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산정조이 태어났습니다. 세자는 아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내가 겪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하지만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1762년 윤 5월 13일 사건이 터졌습니다. 영조가 세자를 불렀습니다. 세자는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영조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세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바마마, 내가 내 아버지가 아니다. 너도 내 아들이 아니다. 영조는 결심한 듯 했습니다. 세자는 울부짖었습니다. 아바마마,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지만 영조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신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해경궁 홍씨가 울부짖었습니다. 전하, 세자를 살려주소서. 하지만 영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뒤주를 가져오라. 뒤주. 쌀을 보관하는 나무 괴짝이었습니다. 크기는 약 2평. 한 사람이 들어가면 꼼짝할 수 없는 크기였습니다.
세자를 뒤주에 가두어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윤 5월 13일 27세의 왕세자가 뒤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바마마. 뚜껑이 닫혔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어둠. 세자는 뒤주 안에서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몸을 제대로 펼 수도 없었습니다. 밖에서 해경궁 홍씨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하, 세자를 살려주소서. 하지만 아무도 뒤주를 열지 못했습니다. 첫날, 세자는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바마마, 저를 용서하소서. 저를 살려주소서.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뒤주 밖에서 궁녀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침묵했습니다. 영조는 뒤주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듯. 둘째 날, 여름이었습니다. 윤 5월, 음력으로 6월에 해당하는 시기였습니다. 뒤주 안은 더웠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세자는 계속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바마마.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셋째 날, 세자는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물을 주소서. 하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습니다. 영조의 명령이었습니다. 뒤주를 열지 마라. 물도 주지 마라. 음식도 주지 마라. 세자는 갈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넷째 날, 세자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매일 뒤주 앞에 와서 울었습니다. 저하, 아들 산정조도 울었습니다. 11세 소녀는 아버지가 뒤주 안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다섯째 날, 뒤주 안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세자가 돌아가신 것이 아닐까? 하지만 뒤주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날, 여전히 뒤주는 잠겨 있었습니다. 경희궁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구도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영조는 정사를 보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일곱째 날, 여름 햇살이 뜨거웠습니다. 뒤주는 마당에 놓여 있었습니다. 직사광선이 내리쬐었습니다. 뒤주 안의 온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았을 것입니다. 여덟째 날, 윤 5월 21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뒤주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조가 명령했습니다. 뒤주를 열어라. 자물쇠가 풀렸습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사도세자는 죽어 있었습니다. 27세, 8일간의 고통 끝에 영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세자가 뒤주 안에서 죽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훗날 한중록에 이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날의 참혹함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세자는 끝까지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뒤주를 열지 못했습니다. 영조는 아들을 죽였습니다. 왜일까요? 세자의 이상 행동 때문이었을까요? 정치적 이유였을까요? 당쟁 때문이었을까요? 역사가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82세의 아버지가 27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왕이 왕세자를 죽였습니다. 영조는 아들의 시호를 사도라 했습니다. 애통이 그리워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리워했을까요? 아들 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정조입니다. 정조는 평생 아버지의 신원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도세자를 장헌세자로 추존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고통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뒤주에서의 8일은 영원히 역사에 남았습니다. 3명의 왕세자, 이황 8세의 사사, 소현세자 34세의 의문사, 사도세자 27세의 뒤주에서 죽음, 모두 왕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왕이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왜일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3명의 왕세자가 죽은 후 그들의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연산군의 아들 이황, 그의 직계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연산군 묘는 양주에 홀로 남았습니다. 왕릉의 예가 아니라 왕자군의 예로 장사 지냈습니다. 묘비에는 연산군지묘라고만 씌어 있습니다. 아무런 장식도 없습니다. 연산군의 부인 신시만이 훗날 그 옆에 묻혔습니다. 자식들을 모두 잃은 어머니였습니다. 후손이 없어 외손자 구엄이 제사를 이어받았습니다. 구엄도 아들이 없었고 다시 외손자 이안눌이 제사를 이어받았습니다. 왕세자였던 아이는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이름만 실록에 남았을 뿐입니다. 소현세자, 그의 아들들은 제주도에서 죽어갔습니다.
장남 석철 12세의 사망, 차남 성린 8세의 사망, 단 한 명 삼남 석견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효종이 즉위한 후 복이 되어 경안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제주도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1665년 30세의 나이로 제주도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3대에 걸쳐 유배지에서 살았습니다. 1908년 대한제국 시기에 이르러서야 소현세자의 후손들이 신원되었습니다. 263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소현세자의 세자빈 강씨는 영모로 죽었습니다. 친정 가족들도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한 것입니다. 사도세자, 그는 죽은 후에도 고통받았습니다. 시호가 없었습니다. 묘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아들 정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정조는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아버지의 신원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도세자를 장원세자로 추존했습니다. 묘를 현룡원으로 격상시켰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뒤주에서 죽은 역적을 어찌 추존하느냐. 정조는 외로웠습니다. 아버지를 지키는 것이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1800년 정조가 죽고 순조가 즉위한 후에야 사도세자는 장조로 추존되었습니다. 세 명의 왕세자,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두 왕권과 충돌했다는 것입니다. 이황은 폐위된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무너지자 아들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소현세자는 아버지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청나라를 인정하고 개혁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반청을 고집했습니다. 사도세자는 아버지가 원하는 완벽한 세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무너졌고 아버지는 그를 버렸습니다. 왕세자는 왕의 후계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잠재적 위협입니다. 왕은 권력을 지키려 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세자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왕이 왕세자를 제거하고 권력이 혈육을 갈랐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왕권, 결국 반정으로 무너졌습니다. 인조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소현세자, 죽였지만 역사는 소현세자를 안타까워합니다. 영조가 그토록 완벽하게 만들려 했던 사도세자, 죽였지만 후손들은 그를 추존했습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왕권도 위협도 모두 사라집니다. 하지만 남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비극, 권력 앞에 무너진 인간의 존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이 있다면 역사는 결국 진실을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사도세자는 장조로 추존되었습니다. 소현세자의 후손은 신원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의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명의 왕세자, 그들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남았습니다.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왕권이 얼마나 냉혹한 것인지, 혈육의 정이 얼마나 약한 것인지, 조선 500년, 폐위된 왕세자들의 최후, 권력의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 왕실에서 폐위되고 비극적으로 죽어간 왕세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권력과 인간, 그리고 역사에 대한 작은 생각거리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역사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살려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궁궐 어딘가에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의 비명일까요? 왜 비명을 지르고 있을까요? 궁녀 3,000명이 가장 두려워한 장소. 한 번 들어가면 살아 돌아올 수 없는 곳. 아무 죄도 없던 22살 여인이 왜 그곳에서 고문당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3개월 후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이 모든 것이 단 한 사람의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숨겨진 역사를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1766년 12월 17일 밤 11시 창경궁 후원 깊숙한 곳에서 여인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을 뚫고 궁궐 전체에 퍼져나가는 그 소리는 침전에서 잠을 청하던 수백 명의 궁녀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궁녀들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 비명소리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 제발, 제발 죽여주십시오. 비명의 주인공은 정씨 나인이었습니다. 22살, 8년 전 14살의 어린 나이에 궁궐에 들어와 성실하게 일해온 친방 나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자궁 친방을 담당하며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습니다. 상궁들도 인정하는 모범적인 궁녀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 신문청이라는 곳에서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신문청, 궁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곳. 한번 그곳에 끌려가면 살아 돌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창문도 없는 어두운 건물. 그곳에서는 매일 밤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궁녀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내일은 내 차례가 아닐까 하는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정 씨는 5일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세수하고 상궁의 지시에 따라 침방을 정돈하고 세자의 옷을 준비했습니다. 동료 궁녀들과 작은 농담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설날인데 떡국이나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소소한 대화를 나누던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의금부 관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내가 정씨 나인이냐? 당장 따라와라.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끌려갔습니다. 신문청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자의 역모를 알고 있었느냐? 정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역모? 세자?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그저 침방을 정돈하고 옷을 준비할 뿐입니다. 하지만 의금부 관리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세자 처소에 드나들지 않았느냐? 무슨 대화를 들었을 것이다. 첫날은 곤장 20대를 맞았습니다. 두꺼운 나무 몽둥이가 엉덩이와 허벅지를 내리쳤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정 씨는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3일째는 곤장 40대를 맞았습니다. 이미 상처투성이인 다리에 다시 곤장이 내려왔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 씨는 기절했습니다. 찬물을 끼얹어 깨운 뒤 다시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 닷새째입니다. 의금부는 주리를 틀기로 했습니다. 주리, 그것은 조선시대 가장 잔인한 고문 중 하나였습니다. 발목과 무릎 사이에 2개의 막대기를 끼우고 그 막대기를 꽉 조이는 형벌이었습니다. 다리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어지고 신경이 끊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으아악! 정 씨의 비명이 창경궁 전체를 울렸습니다. 영조 임금이 거처하는 침전까지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조는 잠에서 깼습니다. 73세의 노왕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짐이 잘못한 것인가? 아니다. 역모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 사도세자의 역모는 반드시. 하지만 영조도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무고한 사람들을 고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의심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번 시작된 국문은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조선의 법이었습니다. 신문청 제3호실. 정 씨는 이제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더 이상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죽겠구나. 정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구나. 하지만 그녀만이 아니었습니다. 신문청에는 4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제1호실에서는 김씨 상궁이 고문당하고 있었습니다. 48살, 25년간 궁궐을 지켜온 상궁이었습니다. 제2호실에서는 이씨 나인이 이미 숨을 거두었습니다. 25살,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제4호실에서는 박씨 무수리가 기절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이날 밤 창경궁에는 4곳에서 동시에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궁녀들은 이불 속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내일은 나일지도 몰라. 언제 끌려갈지 몰라. 공포가 궁궐을 지배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왜 아무 죄도 없는 궁녀들이 이렇게 끔찍한 고문을 당해야 했을까요? 신문청, 그곳은 대체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조선시대 궁녀들은 그곳을 가장 두려워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궁궐에는 여성들만을 위한, 아니 여성들만이 당하는 특별한 고문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왕도, 대신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을 궁녀들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자행했습니다. 그 시스템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3개월 후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정 씨를 비롯한 50여 명의 궁녀가 고문당한 이유,
그것은 모두 한 사람의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그 어떤 근거도 없는 한 사람의 거짓말이 50명의 여인을 지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중 7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23명은 평생 불구가 되었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침에 침방을 정돈하던 22살 여인이 저녁에는 고문실에서 비명을 지를 줄. 25년간 성실히 일하던 상궁이 하루아침에 영모의 공범으로 몰릴 줄. 15살 어린 무수리가 곤장을 맞고 유배를 갈 줄. 이 무서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조선시대 궁녀들이 가장 두려워한 그곳, 신문청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권력이 얼마나 쉽게 무고한 사람을 짓밟을 수 있는지, 의심이 얼마나 쉽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766년의 비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시대 궁녀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야 합니다. 200년 전 1592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선조는 의주까지 피난을 갔습니다. 7년간의 전쟁 끝에 조선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궁궐은 불탔고 백성들은 굶주렸고 나라의 체계는 무너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선조는 궁궐을 재건하며 동시에 궁중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내명부 제도, 즉 궁녀 제도였습니다. 조선 초기에도 궁녀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이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선조는 명나라의 제도를 참고하여 내명부 5품계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가장 높은 품계는 정일품 빈이었습니다. 왕의 후궁 중 가장 높은 지위였습니다. 그 다음은 정이품 귀인, 종이품 소의, 정삼품 수의, 종삼품 소용, 정사품 수경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 실무를 담당하는 궁녀들이 있었습니다. 종오품 상궁이 가장 높았습니다. 상궁은 각 부서를 총괄하는 관리자였습니다. 침방, 수라간, 세탁방, 침선방 등 각 부서마다 제조상궁이 있었고 그 아래 여러 명의 상궁들이 있었습니다. 상궁 아래에는 종6품 상의, 종7품 상복, 종8품 상식, 종9품 상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품계가 없는 궁녀들이 있었습니다. 나인과 무술이었습니다. 나인은 견습 궁녀로 10년에서 15년 정도 일하며 경력을 쌓으면 상궁으로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무술이는 가장 낮은 계급으로 청소나 빨래 같은 허드렛 일을 담당했습니다. 선조시대에 정비된 이 제도는 광해군, 인조, 효종을 거치며 더욱 체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숙종시대에 이르러 완전히 확립되었습니다. 숙종시대 궁녀의 수는 무려 3,000명에 달했습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까지 합치면 3,000명이 넘는 여성들이 궁궐에서 일했습니다. 이 3,000명의 여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규칙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가혹했습니다. 첫 번째 규칙, 궁녀는 평생 처녀로 살아야 한다. 궁녀가 되면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왕족 외의 남자와 대화하는 것조차 금지되었습니다. 만약 남자와 사통했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즉시 조사가 들어갔고 사실로 밝혀지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1680년 숙종 6년 한 궁녀가 내관과 사통했다는 혐의로 장형 100대를 맞고 죽었습니다. 증거는 없었습니다. 단지 두 사람이 복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다른 궁녀가 목격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규칙, 궁녀는 궁궐 밖을 나갈 수 없다. 한번 궁궐에 들어오면 평생 그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부모가 아파도 형제가 죽어도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그것도 왕의 특별 허가가 있어야만 잠깐 외출할 수 있었습니다. 1702년 숙종 28년 한 상궁이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싶다고 간청했습니다. 30년간 궁궐에서 일한 상궁이었습니다. 하지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궁녀는 밖을 나갈 수 없다는 규칙은 예외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규칙,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궁녀의 일은 완벽해야 했습니다. 왕의 수라에 머리카락 한 올이 들어가도 안 되었습니다. 왕의 옷에 실밥이 튀어나와도 안 되었습니다. 왕의 방 청소 중 물건을 떨어뜨려도 안 되었습니다. 이런 작은 실수 하나하나가 모두 처벌의 대상이었습니다. 1715년 숙종 41년 수라간 나인 한 명이 국에 머리카락 한 올을 넣었다는 이유로 장형 30대를 맞았습니다. 그 나인은 곤장을 맞다가 기절했고 결국 유배를 갔습니다.
1724년 경종 4년 새손의 옷에 실밥이 튀어나온 것을 발견한 영조는 담당 나인에게 곤장 40대를 명했습니다. 1728년 영조 4년 왕의 방 청소 중 물컵을 깬 나인은 즉시 궁궐에서 쫓겨났습니다. 작은 실수도 이렇게 가혹하게 처벌받았는데 큰 실수는 어땠을까요? 왕의 음식을 잘못 만들면? 왕의 옷을 잘못 준비하면? 왕의 명령을 잘못 전달하면? 그런 실수는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처벌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신문청이었습니다. 신문청은 언제 만들어진 것일까요?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광해군 시대부터 존재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1618년 광해군 10년의 기록에 궁녀를 신문청에서 국문하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신문청은 창경궁 후원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었습니다. 건물은 두 동이었습니다. 한 동에는 4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각 방에서 동시에 신문과 고문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한 동에는 임시 구금 시설이 있었습니다. 신문을 기다리는 궁녀들이 갇혀 있는 곳이었습니다. 신문청에서 사용된 형벌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장형, 즉 곤장이었습니다. 두꺼운 나무 몽둥이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리는 형벌이었습니다. 경중에 따라 10대에서 100대까지 때렸습니다. 30대만 맞아도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졌습니다. 50대를 맞으면 평생 걷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00대를 맞으면 대부분 죽었습니다. 곤장보다 더 잔인한 형벌도 있었습니다. 줄이었습니다. 발목과 무릎 사이에 2개의 막대기를 끼우고 양쪽에서 조이는 형벌이었습니다. 다리뼈가 부서지는 고통이었습니다. 줄이를 한 번 당하면 평생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압술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두꺼운 판자를 올리고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는 형벌이었습니다. 무릎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었습니다. 압술을 당한 사람은 무릎을 제대로 구부릴 수 없었습니다. 낙형도 있었습니다. 불에 달군 쇠로 살을 지지는 형벌이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중대한 범죄에만 사용되었습니다. 영모나 사통 같은 죄의 낙형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신문청이 1766년 그 참혹한 사건의 무대가 될 줄은, 이 고문 도구들이 50명의 무고한 여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줄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거짓말에서 시작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선조가, 광해군이, 인조가, 효종이, 숙종이 만든 이 제도는 원래 궁궐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3,000명의 여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은 점점 더 가혹해졌습니다. 그리고 1766년 그 가혹함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궁녀들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겨울이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추위 속에서도, 여름이면 무더운 열기 속에서도 예외 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먼저 세수를 했습니다. 차가운 우물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겨울에는 얼음장 같은 물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 머리를 빗었습니다. 단정하게 쪽을 찌고 비녀를 꽂았습니다. 궁녀복을 입었습니다. 주름 하나 없이 깔끔하게 입어야 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면 각자의 부서로 갔습니다. 침방 나인들은 왕이나 왕비, 세자의 침전으로 갔습니다. 밤새 쌓인 먼지를 닦았습니다. 이불을 개었습니다. 방을 정돈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정돈해야 했습니다. 만약 먼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만약 이불이 삐뚤게 개져 있으면 즉시 상궁에게 보고되었고 처벌받았습니다. 수라간 나인들은 왕의 아침 수라를 준비했습니다. 조선시대 왕의 수라는 12첩 반상이었습니다. 12가지 반찬과 국, 밥, 김치로 구성되었습니다. 모든 음식은 3번씩 검사를 받았습니다. 먼저 수라간 상궁이 맛을 봤습니다. 독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다음 의원이 검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이 드시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가 완벽해야 했습니다. 밥알의 크기가 고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국의 간이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반찬의 색깔이 선명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로 머리카락이나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1738년 영조 14년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왕의 수라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밥을 짓는 과정에서 쌀에 섞여 있던 돌멩이가 그대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영조는 경노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짐을 죽이려는 것이냐? 수라간 담당 나인 3명이 즉시 신문청으로 끌려갔습니다. 곤장 40대씩을 맞았습니다. 책임자인 상궁은 곤장 60대를 맞았습니다. 그 상궁은 고문 후유증으로 3년 뒤 사망했습니다. 세탁방 나인들은 왕족들의 옷을 빨았습니다. 왕의 용포, 왕비의 치마 저고리, 세자의 도포까지 모든 옷을 손으로 빨았습니다. 세탁기가 없던 시대였으니까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몇 시간씩 빨았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터지고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왕족의 옷은 항상 깨끗해야 했으니까요. 침선방 나인들은 옷을 지었습니다. 왕의 새 용포, 왕비의 새 치마 저고리, 세자의 새 도포를 만들었습니다. 바느질은 정교해야 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떠야 했습니다. 실밥이 튀어나오면 안 되었습니다. 매듭이 울퉁불퉁하면 안 되었습니다. 색깔이 고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1752년 영조 28년 세손 날의 정조에 새 도포를 만들던 중 한 가지 실수가 있었습니다. 옥깃에 실밥이 조금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눈에 거의 띄지 않는 실밥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눈에 띄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세손의 옷을 이렇게 만드느냐? 담당 나이는 곤장 30대를 맞았습니다. 그 나이는 허벅지뼈가 부러졌고 결국 침선방에서 쫓겨나 수라간 허들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궁녀들의 일상은 완벽함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조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즉시 처벌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궁녀들이 두려워한 것은 단순한 처벌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상궁들의 권력이었습니다. 특히 제조상궁은 각 부서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제조상궁의 말 한마디에 나인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제조상궁이 이 나인은 게으르다고 말하면 그 나인은 즉시 곤장을 맞았습니다. 제조상궁이 이 나인은 불성실하다고 말하면 그 나인은 쫓겨났습니다. 제조상궁은 왕비보다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왕비는 궁녀들의 일상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조상궁은 매일 궁녀들을 감시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지켜봤습니다. 작은 실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차없이 처벌했습니다. 1745년 영조 21년 친방 제조상궁이었던 최씨 상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씨 상궁은 30년간 궁궐에서 일하며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나인 10명이 동시에 곤장을 맞았습니다. 그녀가 싫어하는 나인은 아무리 성실해도 승진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나인은 실수를 해도 봐주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씨 상궁이 좋아하던 김씨 나인이 왕의 침전 청소 중 도자기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비싼 청아백자였습니다. 원래라면 곤장 50대는 맞아야 하는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최씨 상궁은 내가 실수한 것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김씨 나인을 구한 것입니다. 반대로 최씨 상궁이 미워하던 박씨 나인은 아무 실수도 하지 않았는데 곤장을 맞았습니다. 어느 날 최씨 상궁이 박씨가 침방을 제대로 정돈하지 않았다고 거짓 보고를 한 것입니다. 박씨 나인은 억울했지만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상궁의 말에 반박하는 것은 더 큰 죄였으니까요. 박씨는 곤장 20대를 맞았습니다. 이렇게 궁녀들의 운명은 상궁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상궁의 눈에 들면 살 수 있었고 상궁의 눈 밖에 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녀들은 상궁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작은 선물을 드렸습니다. 상궁의 일을 대신 해주었습니다. 상궁이 좋아할 만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밀고였습니다. 궁녀들은 서로를 감시하고 밀고했습니다. 동료가 실수하는 것을 보면 즉시 상궁에게 보고했습니다. 동료가 규칙을 어기는 것을 보면 즉시 고자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발하면 자신은 안전했으니까요. 오히려 포상을 받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1760년 영조 36년 한 가지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라간 나인이었던 정씨와 이씨는 친한 친구였습니다. 5년간 함께 일하며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힘들 때 서로 위로했고 기쁠 때 함께 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씨가 작은 실수를 했습니다. 왕의 수라에 사용할 생선을 고르다가 조금 신선하지 않은 생선을 골랐던 것입니다.
다행히 상궁이 발견해서 바꿨지만 만약 그대로 올라갔다면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이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 씨의 실수를. 하지만 처음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이 씨 자신이 작은 실수를 했습니다. 수라간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상궁이 화를 냈습니다. 너는 게으르구나. 벌을 받아야겠다. 이 씨는 곤장을 맞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씨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친구를 밀고 한 것입니다. 상궁마마, 사실은 며칠 전 정 씨가 신선하지 않은 생선을 고른 적이 있습니다. 상궁은 놀랐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냐? 즉시 조사가 들어갔고 정 씨는 곤장 40대를 맞았습니다. 정 씨는 이 씨를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친구 아니었나? 어떻게 나를? 하지만 이 씨는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나도 살아야 했어.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를 믿을 수 없는 곳, 그것이 궁궐이었습니다. 이렇게 궁녀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고 밀고하며 살았습니다. 친구도 없었고 동료도 없었습니다. 오직 생존만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또 다른 공포가 시작되었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감찰 상궁들이 순찰을 돌았습니다. 각 방을 돌며 궁녀들이 제대로 자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혹시 몰래 일어나 있는 궁녀는 없는지, 혹시 다른 궁녀와 속닥이는 궁녀는 없는지 감시했습니다. 만약 밤에 일어나 있는 궁녀가 발견되면 즉시 신문 받았습니다. 왜 일어나 있었느냐? 무슨 일을 하려 했느냐? 누구와 만나려 했느냐? 아무리 그냥 잠이 안 와서라고 대답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의심받았습니다. 그리고 처벌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정말 가끔씩 밤에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문청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지금 고문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궁녀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담을 넘어, 건물을 넘어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언제 내 차례가 올까? 내일은 내가 끌려가는 건 아닐까? 나도 저렇게 비명을 지르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궁녀들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악몽을 꿨습니다. 자신이 신문청에 끌려가 고문당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악몽에서 깨어나면 꿈이었구나 하고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 또 참았습니다. 견디고 또 견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완벽하게 일했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상궁의 눈치를 봤습니다. 동료를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아무리 완벽하게 일해도 운명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1766년 11월, 그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이 50명의 궁녀를 지옥으로 몰아넣을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766년 11월 3일, 한 사람이 궁궐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나경원, 49세, 무명의 선비였습니다. 그는 경기도 광주 출신으로 과거에 여러 번 응시했지만 모두 낙방했습니다. 벼슬길에 나가지 못한 채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손에 상소문 한 장을 들고 궁궐 문을 두드렸습니다. 급히 아랠 일이 있사옵니다. 국가의 중대사이옵니다. 문을 지키던 수문장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상소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나경원은 고집했습니다. 이것은 영모에 관한 일이옵니다. 당장 임금께 아뢰어야 하옵니다. 영모.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조선시대의 영모는 가장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나라를 뒤엎으려는 모반이었으니까요. 수문장은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고 나경원은 궁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영조 42년 11월 3일 오후 3시경 나경원의 상소가 영조에게 전달되었습니다. 73세의 노왕 영조는 상소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읽으면 읽을수록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소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도세자께서 영모를 꾀하고 계십니다. 세자는 신하들과 은밀히 만나 왕위를 빼앗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궁녀들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궁녀들이 세자와 신하들 사이의 비밀 서신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조는 격분했습니다. 사도세자는 영조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최악이었습니다. 영조는 사도세자를 미워했고 사도세자는 영조를 두려워했습니다. 사실 그로부터 5년 전인 1762년 영조 38년에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 속에 가둬 죽인 것입니다. 8일 동안 뒤주 속에 갇힌 사도세자는 굶주림과 더위로 죽었습니다. 28세의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나경원의 상소는 1766년의 일이었습니다. 사도세자가 죽은 지 4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경원은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사실 나경원의 상소는 애초부터 모순투성이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도세자가 어떻게 영모를 꾸밀 수 있습니까? 하지만 나경원은 교묘하게 말을 바꿨습니다. 사도세자가 살아있을 때 영모를 계획했고 그 계획에 연루된 자들이 아직 궁궐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50여 명의 궁녀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이 궁녀들이 사도세자의 영모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이 비밀 서신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이 세자와 신하들의 밀회를 주선했습니다. 영조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혹시 아직도 영모를 꾸미는 자들이 궁궐 안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영조는 평생 의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신하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했습니다. 항상 누군가 자신을 배신할까 두려워했습니다. 항상 누군가 영모를 꾸밀까 걱정했습니다. 나경원의 상소는 바로 그 불안과 의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영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시 조사하라. 의금부는 관련자들을 모두 체포하라. 진실을 밝혀내라. 1766년 11월 4일 의금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경원이 거론한 50여 명의 궁녀 명단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체포된 것은 친방 제조상궁 김씨였습니다. 48세, 25년간 궁궐에서 일해온 베테랑 상궁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도세자가 살아있을 때 세자궁 친방을 총괄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영모가 있었다면 그녀가 알았을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김씨 상궁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의금부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신문청으로 가자. 거기서 자세히 이야기하면 된다. 김씨 상궁은 끌려갔습니다. 그 다음은 친방 나인들이었습니다. 정씨, 이씨, 박씨, 최씨 한 명씩 불려나갔습니다. 너희들은 세자 처소를 드나들지 않았느냐? 혹시 이상한 대화를 들은 적은 없느냐? 세자께서 누구와 만나셨느냐? 궁녀들은 두려웠습니다. 무슨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대체 무슨 혐의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신문청으로 가자는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신문청. 그 무서운 곳.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오기 힘든 곳. 정씨 나인도 그날 체포되었습니다. 22세, 8년간 성실히 일해온 그녀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경원의 명단에 그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정씨 나인, 세자궁, 친방 담당, 비밀 서신 전달 혐의. 이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정씨는 끌려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친방을 정돈하고 옷을 준비했을 뿐입니다. 정씨는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가서 자세히 이야기하자. 의금부 관리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11월 4일 하루 동안 15명의 궁녀가 체포되었습니다. 11월 5일에는 20명이 더 체포되었습니다. 11월 6일에는 나머지 15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총 50명의 궁녀가 나흘 만에 모두 신문청으로 끌려갔습니다. 신문청에는 4개의 신문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50명을 동시에 신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임시 구금시설에 갇혔습니다.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다림은 고문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언제 불려갈지 모르는 불안, 무슨 질문을 받을지 모르는 공포, 어떤 고문을 당할지 모르는 두려움. 정씨는 3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에 갇혀서 밥은 하루에 한 번 나왔습니다. 물 한 그릇과 보리밥 한 공기, 그것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무서워서, 불안해서, 손이 떨려서 옆방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지금 고문당하고 있었습니다. 으악,
살려주세요. 저는 모릅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정씨는 생각했습니다. 곧 내 차례구나. 나도 저렇게 비명을 지르게 되는구나. 그녀의 생각은 맞았습니다. 11월 7일 정씨의 차례가 왔습니다. 정씨 나인 나와라. 무거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금부 관리 2명이 들어왔습니다. 정씨는 일어섰습니다. 아니,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설 수 없었습니다. 3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으니까요. 관리들이 정씨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신문실로 갔습니다. 제3호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창문이 하나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횃불 몇 개가 벽에 걸려 있었고 그 불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두꺼운 나무 판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신문 받는 사람이 앉는 자리였습니다. 벽에는 각종 형구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곤장, 주리, 압술. 정씨는 그것들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앉아라. 의금부 도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씨는 나무 판자 위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나무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도사 앞에는 서한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종이와 붓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옆에는 기록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진술을 기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 이름은 정씨, 나이는 22, 친방 나인 맞느냐? 도사가 물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좋다. 그럼 묻겠다. 너는 사도세자가 살아계실 때 세자궁 친방을 담당했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세자의 일상을 알고 있었겠구나. 세자께서 누구를 만나셨는지, 무슨 대화를 하셨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도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씨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저 침방을 정돈하고 옷을 준비했을 뿐입니다. 세자께서 누구를 만나시는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또 도사가 소리쳤습니다. 네가 침방을 담당했다면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세자께서 영모를 꾸미셨고 너는 그 영모에 가담했다. 비밀 서신을 전달했다. 세자와 신하들의 밀회를 주선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정씨는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도사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증거가 있다.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모든 것을 폭로했다. 내 이름도 거기 있다. 네가 비밀 서신을 전달했다고 명확히 적혀 있다. 정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나경원? 그 사람이 누구지? 저는 그런 사람을 아는가? 비밀 서신? 저는 그런 것을 전달한 적이 없는데. 저는 정말 모릅니다. 나경원이라는 분도 모르고 비밀 서신도 전달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발뺌하는구나. 좋다. 그렇다면 형벌로 진실을 밝혀야겠다. 도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형리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두꺼운 곤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곤장 20대를 쳐라. 도사가 명령했습니다. 형리들이 정씨를 나무 판자 위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정씨의 치마를 걷어 올렸습니다. 엉덩이와 허벅지가 드러났습니다. 제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씨는 애원했습니다. 휙. 첫 번째 곤장이 내려왔습니다. 으윽. 정씨는 신음했습니다. 두꺼운 나무 몽둥이가 살을 때렸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휙. 두 번째 곤장. 악.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휙.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10대를 맞을 때쯤 정씨의 엉덩이는 이미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살이 찢어졌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곤장은 계속되었습니다. 15대, 16대, 17대. 정씨는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20대가 끝났습니다. 정씨는 나무 판자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형리들이 정씨를 다시 앉혔습니다. 다시 묻겠다. 네가 비밀 서신을 전달했느냐? 도사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정씨는 겨우 말을 했습니다. 도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도 자백하지 않는구나. 좋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하지만 내일은 더 심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잘 생각해 보아라. 정씨는 다시 구금실로 끌려갔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엉덩이와 허벅지는 불덩이 같았습니다.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밥이 나왔지만 먹을 수 없었습니다. 물을 마시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컵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 씨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그리고 너무 무서워서. 내일은 더 심한 형벌이라고 했다. 대체 무엇을 할까? 나는 견딜 수 있을까? 이틀이 지났습니다. 11월 9일 정 씨는 다시 신문실로 끌려갔습니다. 같은 제3호실이었습니다. 같은 도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벽에 걸린 형구 중 줄이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정 씨, 이틀 동안 잘 생각해 보았느냐? 또 도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도 거짓말하는구나. 좋다. 오늘은 주리를 틀겠다. 주리.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정 씨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주리는 조선시대 가장 잔인한 고문 중 하나였습니다. 다리뼈가 부서지는 고통이었습니다. 한 번 주리를 당하면 평생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형리들이 정 씨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다리를 펴게 했습니다. 발목과 무릎 사이에 2개의 두꺼운 막대기를 댔습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끈으로 묶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정 씨는 애원했습니다. 자백하면 멈추겠다. 네가 비밀 서신을 전달했다고 인정하면 된다. 도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하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울먹였습니다. 조여라. 도사가 명령했습니다. 형리들이 끈을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막대기가 다리를 압박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불편한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조여졌습니다. 압력이 증가했습니다. 정 씨는 신음했습니다. 막대기가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더 조여졌습니다.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더 조여졌습니다. 이제 막대기는 뼈에 닿았습니다. 정강이 뼈를 압박했습니다. 뼈가 삐걱거렸습니다.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으아악! 살려주세요. 제발. 정 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백하느냐? 네가 비밀 서신을 전달했다고 인정하느냐? 도사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 정 씨는 거의 의식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더 조여라. 도사가 명령했습니다. 형리들이 끈을 더 세게 당겼습니다. 딱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아악! 정 씨의 비명이 신문청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담을 넘어 궁궐 전체에 퍼졌습니다. 침전에서 잠을 청하던 궁녀들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 씨는 기절했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형리들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정 씨는 깨어났습니다. 정 씨는 신음했습니다. 다리는 이미 부러져 있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내일 다시 신문하겠다. 도사가 말했습니다. 정 씨는 다시 구금실로 끌려갔습니다. 아니, 끌려갔다기보다는 끌려져 갔습니다. 다리를 쓸 수 없었으니까요. 형리들이 정 씨의 팔을 잡고 질질 끌고 갔습니다. 구금실에 도착했습니다. 바닥에 던져졌습니다. 정 씨는 바닥에 누워 울었습니다. 아파서, 억울해서, 무서워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러는 거지? 왜? 옆방에서는 다른 궁녀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제2호실에서는 이씨 나인이 고문당하고 있었습니다. 제1호실에서는 김씨 상궁이 고문당하고 있었습니다. 제4호실에서는 박씨 무수리가 고문당하고 있었습니다. 신문청의 4개 방에서 동시에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1766년 11월 9일 밤 창경궁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50명의 궁녀가 이런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중 7명은 고문 중에 죽을 것입니다. 23명은 평생 불구가 될 것입니다. 나머지 20명도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정 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이미 부러졌습니다. 설령 살아남는다 해도 다시는 제대로 걸을 수 없을 것입니다. 22살 젊은 여인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거짓말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 씨는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밀 서신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영모에도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실히 일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나경원의 상소가 있었으니까요. 나경원이 명단에 적었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증거는 필요 없었습니다. 의심만으로 고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 신문청의 실체였습니다. 이것이 궁녀들이 가장 두려워한 이유였습니다. 한 번 의심받으면 끝이었습니다. 한 번 명단에 오르면 고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백뿐이었습니다. 1767년 2월 15일 영조는 의금부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3개월간의 조사 결과였습니다. 영조는 기대했습니다. 드디어 영모의 전모가 밝혀질 것이라고, 드디어 사도세자의 영모에 가담한 자들이 모두 처벌될 것이라고. 하지만 의금부 도사의 보고는 영조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전하, 3개월간 50명의 궁녀를 신문했사옵니다. 하지만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사옵니다. 증거가 없다고? 영조는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비밀 서신은? 밀회의 증거는? 나경원이 말한 모든 것은? 도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비밀 서신은 발견되지 않았사옵니다. 밀회의 증거도 없사옵니다. 그 어떠한 물증도 없사옵니다. 그렇다면 자백은? 궁녀들이 자백했을 것 아니냐? 영조는 다그쳤습니다. 도사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자백도 일관성이 없사옵니다. 김씨 상궁은 처음에 자백했다가 나중에 번복했사옵니다. 이씨 나인은 끝까지 부인했사옵니다. 정씨 나인도 부인했사옵니다. 영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영모는 없었다는 말이냐? 도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신이 보기에 나경원의 고변은 사실이 아닌 것 같사옵니다.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사옵니다. 영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3개월 동안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50명의 궁녀를 고문한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7명이 죽고 23명이 불구가 된 것이 헛된 일이었단 말입니까? 나경원을 당장 잡아오라. 영조가 명령했습니다. 의금부는 즉시 나경원을 체포했습니다. 나경원은 지난 3개월 동안 자기 집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포상이라도 받을까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경원은 의금부로 끌려왔습니다. 영조가 직접 신문했습니다. 네가 고변한 영모의 증거는 어디 있느냐? 비밀 서신은? 증인은? 나경원은 당황했습니다. 그것은 말해보아라. 네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알았느냐? 네가 궁궐에 들어온 적도 없고 궁녀들을 만난 적도 없지 않느냐? 영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 그리고 슬픔으로. 나경원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전하, 용서하소서. 신이 거짓말을 했사옵니다. 법정이 술렁이었습니다. 영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모두 거짓말이었단 말이냐? 나경원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렇다옵니다. 신이 벼슬을 얻고 싶어서, 신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거짓으로 고변을 했사옵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나경원은 평생 과거에 낙방하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49세가 되도록 벼슬 하나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영모를 고발하면 포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벼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짓 상소를 꾸몄습니다. 이미 죽은 사도세자를 영모의 주모자로 지목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변명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무작위로 궁녀 50명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듣거나 본 적 있는 이름들을 적었을 뿐입니다. 비밀 서신? 없었습니다. 밀회? 없었습니다. 증거?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경원의 상상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벼슬을 얻기 위한 사기였습니다. 영조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책했습니다. 짐이 속았구나. 짐이 무고한 사람들을 고문했구나. 짐이 7명을 죽게 만들었구나. 영조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767년 2월 20일 나경원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능지처참, 조선시대의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사지를 찢어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몸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2월 25일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한양 저작거리에서 공개 처형되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지켜봤습니다. 나경원은 처형대에 묶였습니다. 사형수들이 나경원의 팔다리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네 방향으로 당겼습니다. 나경원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오히려 환호했습니다. 저놈 때문에 무고한 궁녀들이 고문당했다. 저놈 때문에 7명이 죽었다. 응당한 벌이다. 팔이 찢어졌습니다. 다리가 찢어졌습니다. 나경원은 살아서 자신의 몸이 찢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었습니다. 하지만 형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경원의 시신은 거리에 며칠간 방치되었습니다. 경고의 의미였습니다. 거짓 고변을 하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나경원의 가족들도 처벌받았습니다. 삼족이 멸문되었습니다. 아버지, 형제, 자식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나경원의 이름은 역사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족보에서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무덤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50명의 궁녀가 고문당했습니다. 이미 7명이 죽었습니다. 이미 23명이 불구가 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정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두 다리는 부러져 있었습니다. 주리로 뼈가 부서졌으니까요. 곤장 80대를 맞아 척추도 손상되었습니다. 정 씨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침방 일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서 일할 수 없으니까요. 정 씨는 수라간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채소를 다듬었습니다. 쌀을 씻었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다리가 아팠습니다. 매일 허리가 아팠습니다. 1774년 영조 50년 정 씨는 30세의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요통과 합병증이었습니다. 8년 전 고문의 후유증이었습니다. 정 씨는 평생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궁녀니까요. 평생 자식도 갖지 못했습니다. 평생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정 씨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녀는 끝까지 억울해했습니다. 끝까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자신이 그런 고통을 당해야 했는지. 김씨 상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처음에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거짓 자백을 했습니다. 네, 저는 비밀 서신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자 그녀는 석방되었습니다. 영조가 네가 자백한 것은 고문 때문이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김씨 상궁도 이미 망가져 있었습니다. 곤장 100대를 맞아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녀는 1770년 정조 즉위 직전에 52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25년간 성실히 일한 보람이 이것이었습니다. 이 씨 나이는 고문 중에 죽었습니다. 25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이 씨의 시신은 궁궐 밖으로 옮겨져 비밀리에 매장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딸이 어떻게 죽었는지. 박씨 무수리는 장형 100대를 맞고 유배되었습니다. 제주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거기서 평생 살았습니다.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1789년 정조 13년 57세의 나이로 제주도에서 죽었습니다. 고향도 가족도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50명의 궁녀 중 7명은 고문 중에 죽었습니다. 23명은 불구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20명은 살아남았지만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1766년 12월 17일 밤 11시 창경궁 신문청에서 울려 퍼진 그 비명의 의미를. 그것은 단순한 고문의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고한 여인의 절규였습니다. 그것은 조선시대 약자들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다시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1766년 12월 17일 오후 11시 신문청 제3호실. 정씨 나인이 줄이 고문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닷새째 신문이었습니다. 의금부 도사 3명, 형리 2명, 기록관 1명이 방 안에 있었습니다.
도사 마지막으로 묻겠다. 네가 사도세자의 역모를 알고 있었느냐? 네가 비밀 서신을 전달했느냐? 정씨 모릅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정씨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닷새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으니까요. 고문으로 몸이 망가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도사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사 아직도 버티는구나. 줄이를 더 조여라. 형리들이 끈을 더 세게 당겼습니다. 막대기가 정씨의 다리를 더욱 압박했습니다. 뼈가 삐걱거렸습니다.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정씨 살려주십시오. 바로 이 비명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이 비명이 신문청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담을 넘어 궁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침전에서 잠을 청하던 수백 명의 궁녀들이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침전에서 한 무수리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들리지 않아.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그녀는 떨었습니다. 내일은 나일지도 몰라. 수락안에서 한 나인이 기도했습니다. 부디 저를 지켜주소서.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방에서 한 상궁이 울었습니다. 조용히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정씨, 불쌍한 정씨. 정씨는 그녀의 후배였습니다. 8년 전 궁궐에 들어왔을 때 그녀가 가르쳤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지금 저렇게 고문당하고 있었습니다. 신문청으로 돌아가 봅시다. 정씨는 이제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귀가 멍멍했습니다. 더 이상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파서 감각이 마비된 것입니다. 딱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씨의 정강이 뼈가 부러진 것입니다. 주리의 압력을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정씨의 더 이상 비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음만 나왔습니다. 정씨는 기절했습니다. 형리들이 확인했습니다. 아직 살아 있습니다.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정씨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의식을 잃은 것입니다. 도사,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내일 다시 신문하겠다. 정씨는 구금실로 끌려갔습니다. 바닥에 던져졌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미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씨는 꿈을 꿨습니다. 8년 전 자신이 처음 궁궐에 들어오던 날의 꿈이었습니다. 14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잡고 궁궐 문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어머니, 정씨야, 궁궐에 가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 실수하지 말고 상궁님 말씀 잘 듣고. 그러면 언젠가 너도 상궁이 될 수 있을 거야. 정씨, 네, 어머니. 열심히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그래. 우리 딸 잘할 거야. 건강하게 지내라.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딸을 궁궐에 보내는 것이 슬펐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이었으니까요. 딸이 궁녀가 되면 적어도 굶지는 않을 것이니까요. 정씨는 어머니와 헤어졌습니다. 궁궐 문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8년이 흘렀습니다. 8년 동안 성실히 일했습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상궁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언젠가 상궁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리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척추가 손상되었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침방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궁은커녕 궁녀로서의 삶도 끝난 것입니다. 정씨는 꿈속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같은 시각 제1호실에서는 김씨 상궁이 신문받고 있었습니다. 48세, 25년간 궁궐을 지켜온 상궁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곤장 100대를 맞았습니다. 하반신이 거의 마비되었습니다. 도사, 내가 사도세자의 역모를 알고 있었느냐? 김씨, 저는 김씨는 고민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고문이 계속될 것입니다. 거짓으로 자백하면 고문은 멈출 것입니다. 하지만 자백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김씨는 결정했습니다. 거짓 자백을 하기로. 더 이상 고문을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김씨, 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사,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자세히 말해보아라. 김씨 세자께서 신하들과 만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도사 그렇다. 역시 그랬구나. 계속 말해보아라. 김씨는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는 말을 지어냈습니다. 도사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드디어 자백을 받아낸 것입니다. 김씨 상궁은 그날 밤 구금실로 돌아갔습니다. 고문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구나. 내가 무고한 사람들을 더 곤경에 빠뜨렸구나. 제2호실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씨 나인이 고문 중에 숨을 거둔 것입니다. 25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녀는 앞술 고문을 받다가 심장이 멈췄습니다. 무릎 위에 올라간 형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도사어? 왜 대답이 없느냐? 형리가 확인했습니다. 죽었습니다. 도사쯧? 약한 것이. 기록하라. 이씨 나인 신문중 사망.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25년의 인생이 신문중 사망 4글자로 끝났습니다. 이씨의 시신은 밤중에 궁궐 밖으로 운반되었습니다. 비밀리에 매장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제사호실에서는 박씨 무수리가 기절해 있었습니다. 낙형을 당한 것입니다. 불에 달군 쇠로 살을 지진 것입니다. 등과 팔에 화상 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박씨는 의식을 잃은 채 신음했습니다. 윽. 4개의 방에서 동시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비명소리가, 신음소리가, 울음소리가 신문청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궁궐의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비극이 있었습니다. 정씨의 친구였던 한 나인이 목을 매달았습니다. 그녀는 정씨가 체포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나일지도 몰라. 공포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0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이것이 1766년 12월 17일 밤의 진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신문청의 실체였습니다. 이것이 궁녀들이 가장 두려워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아무 의미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정씨는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씨 상궁도 이씨 나인도 박씨 무수리도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나경원의 거짓 명단에 이름이 올랐을 뿐입니다. 3개월 후 진실이 밝혀졌을 때 이미 7명이 죽었습니다. 이미 23명이 불구가 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나경원은 처형되었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었습니까?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러진 뼈는 다시 붙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남은 생명 동안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밤마다 꿈에서 궁녀들의 비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밤마다 정씨 살려주십시오라는 외침을 들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796년 정조 20년 나경원 사건으로부터 30년이 지났습니다. 정조는 할아버지 영조의 기록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펼쳐 1766년의 기록을 읽었습니다. 영조 42년 11월 3일 나경원이 사도세자의 영모를 고변하다. 궁녀 50명을 체포하여 신문하다. 영조 42년 12월 17일 신문 계속. 이씨 나인 고문 중 사망. 영조 43년 2월 15일 나경원의 고변이 모두 거짓으로 밝혀지다. 나경원을 능지처참에 처하다. 정조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 가혹했다. 정조는 할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만큼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고문한 것, 그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정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궁녀들을 복권하라.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라. 그리고 유족들에게 보상하라. 1796년 3월 정조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고문 중 사망한 7명의 궁녀가 복권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다시 기록되었습니다. 이들은 무고했다. 이들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유족들에게는 쌀과 돈이 지급되었습니다. 작은 보상이었지만 그래도 국가가 잘못을 인정한 것입니다. 정조는 또한 신문청 규정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고문은 최소화하라. 반드시 증거가 있을 때만 신문하라. 자백만으로 유죄를 판단하지 마라. 하지만 신문청 자체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궁녀 처벌 시스템은 계속되었습니다. 실제로 정조 시대에도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1800년 정조 24년 한 궁녀가 왕의 옷에 독을 넣으려 했다는 혐의로 고문당했습니다. 증거는 없었습니다. 단지 다른 궁녀의 고자질 때문이었습니다. 그 궁녀는 곤장 80대를 맞고 유배되었습니다. 나중에 무고함이 밝혀졌지만 이미 죽은 뒤였습니다. 순조, 헌종, 철종 시대에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궁녀들은 여전히 신문청을 두려워했습니다. 여전히 작은 실수로 고문당했습니다. 여전히 무고하게 죽었습니다. 고종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1895년 고종 32년 을미사변이 일어났을 때 명성황후가 시해되었습니다. 그때 궁녀 몇 명이 황후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들도 신문청에서 고문당했습니다. 1910년 대한제국이 멸망했습니다. 국내부가 폐지되었습니다. 신문청도 폐지되었습니다. 건물은 철거되었습니다. 마지막 상궁들이 궁궐을 떠났습니다. 300년간 이어진 궁녀 제도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최씨 상궁이었습니다. 그녀는 1751년에 태어나 15세에 궁궐에 들어왔습니다. 1766년 나경원 사건 당시 그녀는 15세 무술이었습니다. 다행히 국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를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최 씨는 70세까지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상궁이 되었습니다. 1821년 순조 21년 그녀는 말년에 후배 궁녀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15세였을 때 끔찍한 일이 있었지. 50명의 궁녀가 한꺼번에 잡혀갔어. 신문청으로 끌려갔지. 매일 밤 비명소리가 들렸어. 정씨라는 나인이 있었는데 참 착한 아이였어. 열심히 일했지. 하지만 고문당해서 다리가 부러졌어. 8년 뒤에 죽었지. 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젊은 나인이 물었습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 때문이었어.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거짓으로 고변했지. 벼슬을 얻으려고. 그 거짓말이 50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능지처참 당했지.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야? 이미 7명이 죽었는데. 이미 23명이 불구가 됐는데. 최씨 상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밤이면 아직도 그 비명소리가 들려. 55년이 지났는데도 살려주십시오라는 소리가, 정씨의 목소리가. 나는 평생 그 소리를 잊을 수 없을 거야. 최씨 상궁은 1826년 순조 26년 75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신문청. 그곳만은. 다시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2024년 현재 창경궁은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아름다운 건물들을 봅니다. 예쁜 정원을 거닙니다. 사진을 찍습니다. 창경궁 후원 깊은 곳에는 대나무 숲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가장 아름다운 장소라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립니다. 창경궁 대나무 숲 너무 예뻐요.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250년 전 그곳에 신문청이 있었다는 것을, 그곳에서 매일 밤 비명소리가 들렸다는 것을, 50명의 무고한 여인들이 고문당했다는 것을, 7명이 죽었다는 것을. 대나무는 바람에 흔들립니다. 사각사각 소리를 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소리가 아름답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소리 속에서 다른 것을 듣습니다. 희미한 비명소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외침을.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첫째, 권력은 약자를 향할 때 가장 잔인합니다. 영조는 신하들을 함부로 고문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들에게는 법적 절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녀들에게는 아무런 보호도 없었습니다. 상소 한 장이면 충분했습니다. 의심만으로 고문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의심은 증거 없이도 사람을 죽입니다. 나경원은 아무런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저 명단에 이름을 적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50명이 고문당했습니다. 영조의 의심, 그것이 50명을 지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셋째, 시스템의 폭력은 개인의 폭력보다 무섭습니다. 의금부 도사는 개인적으로 궁녀들을 미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형리들도 개인적 원한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그들에게 고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문했습니다. 양심의 가책 없이.
넷째, 침묵은 공범입니다. 3,000명의 궁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 씨가 무고하다는 것을, 김 씨 상궁이 억울하다는 것을.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다음 희생자가 될까 두려워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50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다섯째, 3,000명의 궁녀, 그들도 누군가의 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언니였고 누군가의 친구였습니다. 그들도 꿈이 있었습니다.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그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대체 가능한 부품으로 봤습니다. 정 씨의 어머니는 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딸이 병으로 죽었다는 소식만 들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평생 딸을 그리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내가 딸을 궁궐에 보내지 않았더라면, 내가 더 가난을 견뎠더라면, 이 씨 나인의 가족은 어땠을까요? 25세 딸이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미쳐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동생들은 평생 언니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팍씨 무수리가 제주도 유배지에서 죽었을 때 고향에 있는 가족들은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소식이 끊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살아있을 거라고,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며 평생을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궁녀 50명을 신문하다라는 간단한 기록만 있을 뿐입니다. 이름도 나이도 그들의 꿈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패자의 비명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궁녀들이 가장 두려워한 장소, 신문청의 이야기였습니다. 1766년 밤에 울려 퍼진 비명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50명의 무고한 여인이 겪은 고통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권력은 언제나 감시받아야 한다는 것, 의심만으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역사의 어두운 면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창경궁 대나무 숲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비극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숨겨진 역사를 더 많은 분들께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역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